자, 오늘 이제 이런저런 정치 얘기들을 해주신 우리 센 언니들, 내가 좋아하는 두 분의 정치인들. 왜냐면 이분들은 딴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정치,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잘 되면 좋겠나? 이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참 재미없게 산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당신들이 무엇을 얻었나 물어보고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두 분을 한번 제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단독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여당 서울 49곳 중에서 우세하다는 곳은 6곳 뿐이다. 당 내부에서는 알고도 쉬쉬한다.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파랑색이 전부 다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지금 분류해 놓은 것이고, 빨강색이 여당 우세 지역으로 표시해 놓은 곳인데, 저것도 이제 몇 개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동작 을 같은 경우에 경합으로 분류해놨다는 거예요. 이소영 의원인가요? 이소영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같이 있는 지역구, 이런 데는 좀 경합으로 분류해놨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몇 군데는 경합으로 해놨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 기사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다 아셨잖아요. 그 내용 이미 다 돌고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저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치의 한 달은 다른 나라 정치의 10년과 맞먹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부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판세 분석이나 이런 건 지금 하는 것이 바닥의 민심 흐름은 알려줄지언정 이게 뭐 판세를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건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조선일보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선일보가 2004년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된 상태에서 치르는 총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의 조선일보가 그냥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한나라당이죠. 빵석이다 이런 보도하고 그랬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극하려고. 보수 지지층 결집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소위 중진 희생 빨리 해라, 이걸로 혁신을 시작해라,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때 2004년 조선일보의 사설 중에 하나가 한나라당 완전히 허물어져라, 이런 사설이 있었어요. 네. 어느 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그게 조선일보에서. 그러면 일부러 그건 반대적으로 한 얘기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훼 발언이 막 나라를 뒤덮으면서 겨우 열린우리당이 과반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도는 지금 뭐 49곳 중에 우세 지역이 적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 판세는 유동적이고, 네. 그리고 조선일보의 의도는 그 한나라당 완전히 허물어져라와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YW 킴님께서 총선 사주 느낌도 나네요,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그 밑에 제가 읽을 수 없는 이 아랍어처럼 생긴 강아지인지 하여튼간 이 아이디 닉네임의 주인은 동작은 진짜 초접전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도 동작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있는 지역구 말고 그 옆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박빙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거 저런 걸 보게 되면 이렇게 기존 언론사에서, 특히 조선일보 같은 데서 한번 세게 쳐주면 오히려 그게 전략적으로 먹혀 들어가면서 유리하게 좀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해석도 되지만 사실은 실제로 위기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예, 조중동이 특히 이제 오늘도 아침에 이제 조간을 쭉 보면 정부 여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근데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43석 6석 여기에 그날 칼럼 중에 하나가 수포당이라는 그러니까 제목으로 나왔어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라고 하면서 긴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을 한 점, 그다음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사실 용산 오늘 이제 대통령이 네덜란드로 떠나잖아요. 이런 국정 운정을 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3박 5일 간다, 1박 3일 간다 그러면 혼자 갔다 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기동성 있게 움직이면서 세일즈 외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실패를 외교 활동으로 이제 만회를 하는데 지금 이 정부는 외교 활동에서도 실패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산 같은 데서 총수들, 재벌 총수들하고 같이 이제 병풍 세워서 떡볶이 먹는 그런 시연을 한다거나 이거는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좀 국민들이 볼 때 의아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교에서도 그렇고 국내 정치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가 이렇게 긴급 타전을 때리는 거는 실제로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안 그렇다가는 모든 수치에서 이 현재 나타나는 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네. 그런 긴장감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중간에 주중에 조금 말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동아일보 오피니언의 이기용 칼럼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이제 이러면서 그 뭐 취재 방식도 문제지만 그거를 뿌리치지 않은 김 여사 정말 상상 초월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여당, 특히 대통령 미쳤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래서 세게 좀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수도권 보세요. 수도권 포기했냐? 수도권 6수밖에 없다. 그냥 김건희 특검 또 거부한다더라. 완전히 미쳤구나. 다 말아먹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사실은 보수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맞고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거 뭐 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으면 이런 보도가 나올 리가 없죠. 예,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은 이게 민주당이 이걸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부동산과 관련한 잘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당시 세금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금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난 대선을 누가 뭐래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그렇죠. 대한 네. 심판으로 봐야 되거든요, 기조에. 그래서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라는 말은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서울은 엎치락뒤치락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상 서울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더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렇죠.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직은 회복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들이라고. 여당이.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더 큰 리스크는 김건희 특검 통과죠. 12월 28일이 되면 네. 그건 뭐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자동 상정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일부 지지자들께서 왜 빨리 처리 안 해? 그러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처신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본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 본회의가 또 열리면 그래서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국회의장이 어떤 생각을 너무 할까라든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예, 그리고 여당과 또 갈등이 증폭돼서 또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까라든가, 뭐 이런 소위 거대 야당의 독주론에 빠질 수 있었는데 민주당 원내가 되게 지혜롭게 한 것 같아서 12월 28일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정권이 위기가 많았는데 그 위기는 다 스스로 다 자초한 거예요. 네. 그 국정 운영의 미숙, 아마추어리즘, 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오만함이 빚은 건데 저는 최대 위기가 12월 28일 이후에 온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28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선제적으로 이거 그냥 갖다 먼저 특검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정정당당하게 그 상황을 빠져나오면 된다. 이게 이준석 대표 논리거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28일 날 의미가 없어요, 특검법이 사실. 통과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 중에는 현실과 안 맞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는 그냥 빠진다고 혹은 도망간다고 도망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정정당당하게 임해라. 무혐의도 많이 나오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실제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무혐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여당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거 수포당 말도 안 돼. 6석 말도 안 돼. 이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돌려본다. 근데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이렇게도 돌려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6당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결과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제 뜻이죠? 이만희 사무총장이 기자들하고 이 결과가 보도되고 나서 한 얘기가 최악의 경우 경합 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다
지는 상황을 가정한 거다. 후보도 정해지지 않아서 지역구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해본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경기도도 돌렸어요. 돌렸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돌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핸드폰으로 오고 공의로 왔는데 그 지역의 후보를 지지하느냐 단순 지지도를 돌렸고 그 결과가 사실은 이게 서울께 나왔는데 저는 경기 인천 거도 만약에 의미가 있나 보죠. 못 나오는 거죠. 그거 나오면 사실은 더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수도권 포기하는 정당이냐라고 이제 토요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거기 이제 조은희 의원, 하태경 의원, 그다음 김근식 의원, 최재형 의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를 하면서 영남 자민련이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정도의 그 당내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게 언론에 나온다면 지금 뭐 비명 반명대 구도를 가지고 이제 무슨 나치 정당이냐라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으로 이제 도배를 하는데 지금 실제로 사무총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실인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네. 이 국민의힘의 긴박도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예전 같으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양시양비가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그런 흐름은 사실은 저는 안산에서 별로 발견하지는 못하고 민주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좀 잘 투쟁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여론이 높아요. 그리고 비명 반명 이런 거는 친명을 욕하는 것보다는 좀 당을 흔들지 말고 대표를 중심으로 좀 굳건히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 강한 야당 그런 주문이 매우 높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부러워하죠. 네. 남양주 분위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이 되게 밭이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정치 전체에 대한 실망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저희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전철역 앞에서 이제 소위 화이트 칼라 출퇴근하는 분들 만나고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들을 봬요. 그러다 보면 그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요즘은 워낙 그 자영업자들이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자영업자 쪽에서 조금 생기고 있고 이게 여론조사 지표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그런 분위기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영업자의 경우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 부분 정말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 대목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또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자꾸 신당 얘기를 솔솔 풍기고 오늘도 무슨 뭐 단독으로 뭐 이낙연 대표 그냥 출당하게 생각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막 솔솔 나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랑 같이 연합할 것이라는 내용을 이완욱 의원 등이 조금씩 막 내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완욱 의원도 물론 그렇지만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거리를 좀 둔다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했습니다만은 이 전 총리, 전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이 체제와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조금 싫어한다,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한다. 요거는 공통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삼총리 연대설을 제기하고 이렇게만 되면 니네는 개딸당에 불과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쏟아냈거든요. 자,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삼총리 연대설은 사실은 좀 상상 속에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조건이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치 일선에 나설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세 분이 함께 만나서 무슨 이 상황 총선을 앞두고 정당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흐름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네.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얘기는 이원 의원이 전원으로 이제 전원 정치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최근에 부쩍 언론에 네, 노출 많이 빈도수가 나오죠. 높고 단독 인터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실무자에게 당을 만들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다는데 사실 제가 쭉 그
창당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적어도 총선을 5달, 6달 앞두고 기왕에 나가 있는 사람과 합쳐서 뭐 연대를 한다거나 통합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 하나하고 단독으로 한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이 적어도 한 5, 6명이 같이 이제 입장을 맞춰서 하는데 물론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지금 그 원칙과 상식이란 그 조직에서 12월 중순까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은 뭔가의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성과 개연성은 있지만 거기에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뭔가를 또 하겠다 이런 거니까 되게 좀 뭘 하자는지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하려면 뭐 국회의원 배지를 꼭 달거나 뭔가 당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려면 내가 어제 한 말도 좀 잊어버리고 지난번에 했던 가치도 조금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뭐라고 안 할 정도로만 싹 윤색하고 뭔가 덧칠하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랬었지, 내 말이 맞지, 내가 옛날에 했던 거는 A가 아니라 A 다시였지만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또 중간에 꼭 끼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나네 신당 얘기할 수 있다, 뭐 열려있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혀. 근데 그 이준석 대표와 만날 수 있다. 그건 뭐 저하고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 정도 여야하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와 뭐를 같이 하는 순간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어려워지실 거라고 오히려, 생각해서 네. 예, 그거는 오히려 지금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핫하잖아요. 네. 기자가 물어봤을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그 토론회 있잖아요. 네. 네 분. 저는 사실은 비명 친명이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지는 게 아닌가 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지지자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힘이 난다 이런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팬덤입니다. 예, 팬덤 만나시니까 네 분이 좋고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저 네 분이 저렇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그리고 때론 행복해 보여서 그렇게 행복할 권리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있다. 저에게도 있고 김현 의원에게도 있다. 그래서 팬덤은 다 팬덤이지 이재명 대표의 팬덤은 안 되고 내 팬덤은 되는 건 없다. 그래서 어제 그걸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비주류를 억압했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던데 사실 뭘 억압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사이다 이재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비판받고 있는데 당 대표이다 보니 사실은 통합을 기치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징계당한 사람이 당내에 저는 반개혁적인 분들을 비난한 분들이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징계를 받고 네. 그리고 사실 방송에 나가서 계속 민주당을 흔드는 분들은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원래 보통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조금 따끔하게 경고라도 날리는 거 아닌가? 개별적으로야 뭐 그러지 마십시오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원칙과 공정인가 공정과 상식인가 그쪽 분들은 인식의 출발이 사실과 다르다. 이 점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써니님이 저도 팬덤 최다르크 김현님 팬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 한번 노변님에 대한 해보겠습니다. 팬덤 줬어요. 저는 없어. 저기 대통령 얘기해 보겠는데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사과를 막 여러 번 하고 사과한 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막 민심을 달래야 된다 그러면서 부산까지 또 계속 쫓아가고 이때도 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재벌 그냥 총수들을 다 데리고 다닙니다. 구강모, 뭐 최태원, 이재용. 여기서 이재용 회장 혼자 아주 그냥 신났죠.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또 엄청나게 CF 효과 나타났다 이런 건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언론에서 자꾸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그 어려운 그 높으신 혹은 할 일이 그렇게 많은 회장들을 왜 데리고 다니면서 떡볶이를 먹이면서 부산 사람들 우리가 잘해줄 테니 화내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대통령이. 나는 그게 너무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거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야 아니라 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네. 언제적 좀 풍경입니까? 왜 이런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명품 가방 그걸 덮으려고. 덮으려고 떡볶이 시전을 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뒤에서 이제 이 떡볶이가 좀 매워서 못 먹는 분도 있고 그런 것까지 이제 노출이 되고 젓가락 휘졌다 그냥 내려놓는 것도 보여주고 막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던데 대명천재 21세기 OECD 12개국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의 이 선진화되어 있는 그 국제유상이 이렇게 후진적으로 바뀔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이 들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김건희 여사의 이 어려운 점을 이렇게 온몸으로 막아 나서는지에 대해서도 씁쓸함이 있고 그래서 특검법 얘기를 또 할 테지만 오늘 이제 국민일보가 창간 35주년 기념해서 갤럽하고 했는데 국민의 70%전 세대 계층 지역 다 특검법 거부하지 마라 받아들여라라는 여론인데 지금 네덜란드 가서 3박 5일 있다가 들어오면 이제 또 그걸로 묻히게 되죠. 그 뭐 외교 행사를 어떻게 잘했니 못했니 하고 28일로 넘어갈 텐데 20일, 28일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국정 운영 동반자인 김 여사에 이 휘둘리지 말고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시고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그나마 하셔야지 대한민국이 좀 덜 창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명품 가방 덮으려고 떡볶이 드셨다. 지금 뭐 명품 가방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행태와 비교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최재형 목사가 저희들이 보기엔 통일운동가세요. 미국 국적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붙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그분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최재형 목사가. 예, 우리는 통일운동가로 보는데 그 시각에서 그 반국가 세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볼 수밖에 없는 경력의 사람, 북한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사람을 영부인이 접촉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보수 언론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뭐 조용하게 뭐 하고 이렇지만 속으로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안이.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게 이 특검 과정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이 얘기가 그렇죠, 또 그렇죠. 예, 나오고 이 자체로 또 사실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 옛날에는 그냥 한국 그 독재 정권 시절에는 간첩이었어요. 과거 시각으로. 윤석열 대통령 과거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분이 영부인을 그렇게 카톡으로 만날 수 있으며 만나서 명품을 선물할 수 있으며 그래서 좀 묻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는 최재형 목사를 통일운동가로 보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북한 공작원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봤던 소위 그 게이트들 터지잖아요. 외국에도. 그것과 유사한 상황인데 언론이 저는 어디까지 이걸 덮고 참을 수 있을지 그게 네.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내에 머문 2주 동안, 이 말이 되게 웃긴데요. 왜냐면 대통령도 다음에 또 11일 10분, 오늘이네. 또 이제 가시잖아요. 네덜란드 반도체 뭐 하시러. 참, 그것도 좀 웃기지만. 어쨌든 국내에 머물렀던 2주 동안에 총선용 개각을 단행하겠다면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및 폭력 적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 정말 너무 심하다. 한동훈 장관 도대체 인사를 어떻게 하냐. 인사가 개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요, 우리 이거?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있을 때 인사검증단이 법무부 소관으로 될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차출돼서 만약에 장관 그만두면 인사검증단은 다시 용산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도 개혁을 했다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폭력 전과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시간 벌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빨리 자르는 게 능사고 두 번째로는 방통위원장 그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끄는 것이 안 맞다.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닥은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 정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에 의해서 네. 그냥 계속 저 수건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이 사건 터지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건 터지면 이 사람이 막는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고 그 세 사람에 의해서 끝은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너무 심각하다. 네. 제일 이상한 게 외교부 장관이 안 바뀌는 거. 외교부 차관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간 거예요. 그쵸, 그것도 이상했죠. 저 이게 이 대목이 가장 이상해요. 예를 들면 김홍일 검사가 방통위원장 온 건 말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외교부 차관이 중소기업 왜? 벤처부 장관에 그것도 5개월도 채 안 돼서. 내정된 건 이건 평가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누구 인사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이사겠죠 뭐. 아니 그냥 그냥 국정 운영의 동반자를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돼요. 부위 누구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난해 9월 달에 금융위원 누구를 하라고요라고 얘기한 그 거. 녹취록이 나오죠. 예. 최재형 목사 가방 주면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전화를 받으면서 누구를 금융 어쩌고저쩌고 하라고요. 이 얘기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최재형 목사의 주장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있는 건 아니고. 녹취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거고 아마 그 정도 얘기할 거면 그 근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뭐 보는데 여튼 이 개각이 6명이 나오고 6명이 들어가고 그것도 나온 6명이 어느 지역에 갈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주목할 내용인데 거기에 앞서서 네덜란드 순방 간 것도 이 네덜란드가 지금 이 총리가 임기가 한 달도 채 안 남았고 그 들어설 총리와 MOU를 체결해야지 세일 재교가 되는데 떠나는 총리하고 MOU를 왜요? 맺는 그거를? 것도 좀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교 순방 일정을 짜는 외교부와 용산인데 결국은 이것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한 분의 입김이 작동돼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아닌가 싶습니다. 동반자 개각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위험한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